자, 그럼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함수 형태들을 썸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우시안 함수, 그러니까 PDF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에 이 데이터가 분포되는 과정을 좀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현재 어떻게 제가 추출을 한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의 A 유형이 있고 여기 또 B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공간상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록,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볼록하도록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밀도 함수들 대략 가운데쯤에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가우시안 함수가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옆으로 약간 누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하고 B 두 가지의 분포 함수들이 있는데 실제로 얘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X는 이제 랜덤한 어떤 변수입니다. 그래서 랜덤 베어리어블이고 평균은 뮤, 시그마는 표준 편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N은 정규 분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뮤 주변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X는 N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요. 이 이퀄 표시가 아니라 X는 이 사이에 분포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물결 표시 보통 틸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 라틴어 표현이라고 하는데 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X는 이런 분포를 가질 뿐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녀석이 평균은 뮤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를 갖고 있는 랜덤한 어떤 확률 분포 함수를 가지고 퍼져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퀄 표시가 아니라서 x는 특정 값이 아니라 x는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분포도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해보셔도 전부 다 x는 3, a는 2 이렇게 대입을 할 뿐이지 이와 같은 틸다 표현하는 것들을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R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이 R이라고 하는 언어는 최근에 머신러닝 쪽이나 빅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이제 그냥 하나의 매트릭과 같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언어에서 보시면 변수를 지정할 때 이퀄 표시가 아니라 등호가 아니라 틸다를 가지고 표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변수가 분포도를 가지고 있고 분포라고 하는 것들은 무언가 특정한 평균 주변에서 흔들리고 있는 값들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는 A 분포하고 B 분포가 서로 합쳐져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이 중에서 뭔가 우리는 그냥 얼핏 보면은 대충 데이터가 무대기로 있는 것 같은데 표준 편차 뮤1, 뮤2를 가지고 분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데이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A하고 B는 하나의 직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이 직선 위에 존재를 하고요. 이 공간 위에서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평균 지점을 각각의 직선이 통과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시면요. 직선하고 되게 가깝죠.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 또는 분산값이 되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직선 주변에 이렇게 뾰족하게 분포들을 하고 있고요. B의 경우를 조금 이제 눈여겨서 보시면 B가 좀 더 퍼졌죠. B가 퍼졌다라는 거는 얘가 분산값 또는 표준 편차가 A보다 크다는 얘기라서 옆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가 퍼지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마 표준 편차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좀 작고 여기는 분산값이 조금 더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산에 대해서 또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RBF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PDF,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또는 프로바빌리스틱 덴시티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와, 솔직히 복잡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어지간한 수학은 사실 다 배웠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는 것이 공대 쪽 수업들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난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고등학생들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저도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저 이 함수를 잘 못 외워요. 어떤 컨디션 좋은 날은 이걸 외우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뭐였지 하고 다시 책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차원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x 값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y 값이 나오는데 2차원, 3차원, n차원에 대해서도 이걸 다루기 때문에 항상 솔직히 잘 못 외우고 찾아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러 가지 어떤 정의들 때문에 이제 붙었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여기 들어가 있고, x백이 미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것 중에 정규분포로 넘어간 다음에는 z, g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고, 얘의 정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미우다 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러면 x 대신에 우리가 z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gz는 루트 2파이 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들이 여러분들이 그 통계 쪽에 들어갈 때 많이 등장하는 사례고요.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통계를 내가 고등학교 때 걸 찾아봐야 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서는 통계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통계나 확률을 찾아보셔도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평균과 분산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가우시안 펑션의 특징을 보면 앞에 뭔가 숫자가 붙어 있고 내부는 무언가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뭔가 곱해지니까 우리가 웨이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하고 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 곱해지기 때문에 앞부분의 숫자는 날려버렸고요. 정신없어. 나 이거 모르겠어. 지워버렸고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제곱을 통해서 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루트 2 마이너스는 바깥에 두고요. 시그마의 x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걸 합쳐가지고 나 복잡하니까 그냥 b라고 두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발산해 버리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뮤 대신에 평균 대신에 웨이트를 하나를 추가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레디알 베이시스 펑션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갖고 있는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가지 첨자가 들어가는 숫자들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RBF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파이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제곱분의 x 마이너스 웨이트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가우시안을 앞부분에서 얘기 들었기 때문에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시그모이덜 함수가 내가 뭔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그모이덜이 비슷하게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거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가는 함수. 그래서 이거를 4개를 더하면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커브의 형태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시그모이덜 몇 개를 써서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만약 또 똑같이 이런 함수가 주어졌어요. 이게 데이터가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제 RBF를 써서 RBF는 가우시안 형태이니까 이런 것들 몇 개를 조합을 해서 이 함수를 표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챕터의 목표인 레디알 베이시스 펑션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생겨있는 큰 커브 하나가 앞부분에 웨이트가 곱해져서 높이도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B 값이 커지면 얘가 옆으로 더 뚱뚱해지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웨이트가 이쪽 B가 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가 옆으로 퍼지겠죠. 분산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래서 분산 값이 커지면 B가 커지면 이게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이 사이 빈 공간만 몇 가지 가우시안 함수들로 채워놓으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쪽 계열에서 제가 되게 재밌는 방법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유명한 기법이 되리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x 웨이트 나누기 b. 그래서 이 b는 옆으로 함수가 얼마나 퍼지는가. b가 작으면 작을수록 뾰족해질 거고요. b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리뭉실한 커브가 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이동을 하니까 이 뚱땡이 함수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뚱땡이란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뭐 퉁퉁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제 맨날 저희 와이프가 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워있을 때 장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산이 이렇게 나오네요. 쓸데없는 의미로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W하고 오메가죠, 정확하게. 오메가하고 B 두 가지가 웨이트의 역할을 해주고 앞서서의 그 가우시안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함수가 특이점을 하나 갖고 있는 건 뭐냐? x가 만약 뮤 값이 된다면 평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오메가가 된다면 이 결과는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0은 얼마예요? 0,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익스포넨셜 내부는 0이 되고 얘는 지수함수잖아요. 2의 0승을 뜻하니까 결과는 1이 나오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 x가 평균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x하고 평균값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 가우시안 커브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뮤인데 x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값은 되게 커질 거고요. 특히나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간에 값이 되게 커지는 양수가 나오죠.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게 큰 숫자가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마이너스가 없으면 거의 발산해 버리겠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결과는 0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우시안 커브는 이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이 주변은 뭔가 의미가 있고 이 주변은 거의 0에 가깝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슈퍼포지션은 뭐냐면은 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포지션 해석을 하자면 합성입니다. 슈퍼스티션은 미신 같은 것들을 뜻하고요.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슈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슈퍼죠. 말 그대로 슈퍼마켓, 큰 마켓, 슈퍼맨 다 그런 거고요.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합성을 한다는 걸 공학에서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뭐 합성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예전에는, 요새는 뭐 많이들 합니다만, 공학은 정답이 있는데 정답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사실 퓨리어 시리즈,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나옵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막 합치게 되면 이렇게 사각파가 있더라도 이걸 관통하는 굉장히 큰 사인 또는 코사인 파형이 있고, 얘들을 조금 더 촘촘한 것들로 쪼개고 쪼개서 얘를 없애버리거나 하면 나중에 이렇게 생긴 파형이 등장을 하더라. 퓨리어 시리즈 또는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배우셨을 거고요. 그때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부분에 무언가가 하나가 함수 fx는 앞부분에 무언가 바이어스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사인과 여기 뭔가 an, 여기 또 뭔가 있고요. 뭐 bn, 순서가 뒤집어졌네. an 코사인, bn 사인.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파형이 이 안에 무대기로 무한히 많이 들어가서 이 녀석들의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합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주기와 앞부분에 있는 진폭을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합성을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파형으로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더라.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그 스칼라 값은 뭐냐? 얘는 바이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값이 흔들리는데 걔들을 엄청 많이 넣어서, 아까 보시면 이런 사각파가 있는데 얘를 사인 코사인으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인 코사인을 써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여기 주기적으로 많이 있는 거, 되게 빠른 주파수 대역이 높은 것들을 합친 다음에 바이어스로 쭉 앞부분에 있는 이걸로 여기까지 쭉 올려주면 이 녀석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런 커브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기만 하지 똑같은 건 아니지 않냐 라고 가끔씩 질문을 던집니다. 뭐 저도 옛날에 이거는 뭐 그지 같은 방법이네, 똑같진 않겠네 했는데,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인 코사인을 무한히 많이 합쳐서 넣게 되면 두 개는 똑같다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량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교해지는 거고, 결국은 수학적인 정의가 똑같다, 이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 맞추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지금 목캔디를 하나 먹고 있는데요. 되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를 파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많이 합치게 되면, 이 녀석을 많이 합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웨이트가 아예 안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오메가하고 평균과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몇 개를 합쳐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그리고 여기 초록색, 여기는 뭐 마젠타, 파란색, 여기 아예 파란 거, 까만 거.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이제 이런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의 이 동글동글 뚱뚱한 이 함수들의 분산값은 지금 다 똑같죠. 분산이 파란 거나 빨간 거나 초록색이나 퍼진 정도를 보시면 똑같은데, 평균을 이동만 시켰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에도 평균을 8에 하나, 여기 뭐 대충 9에 하나 해놓고 얘네들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쳐놨더니 이런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이빨 받친 것 같이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산을 조정해도 되겠지만, 분산 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분산은 결정이 나 있는데 평균만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웨이트만 잘 조절해주면 이 까만색처럼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뉴럴 네트워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것과 비슷한, 앞서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RBF가 많은 책들에서는 오픈룹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클로즈드 룹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되니,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확하게 더 얘기 드리면, 오픈 클로즈드보다는 얘는 피드 포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제어할 때에도 피드백 제어를 하고 있고요. 뭔가 에러가 있는데 그걸 내가 관찰해서 그 에러를 상쇄하는 값을 던진 다음에 에러가 또 얼마만큼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피드백 제어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더라. 피드 포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결과를 보지 않고 여기 있는데 지금 제 눈을 감고 내 콧구멍은 어디, 제가 알고 있는 위치 여기 하고 한 번에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또는 자다가 일어나서 뭔가를 더듬더듬 하잖아요. 자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려요. 그러면 눈을 감고 시끄러워, 어딨어, 여기 있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딱 짚죠. 근데 짚을 수도 있고 못 짚을 수도 있죠. 이게 피드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휴대폰이 안 잡혀요. 그러면 그때 피드백이 걸려서 요 옆에 있나 하고 이렇게 듬성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들이 피드 포워드고요. 눈을 떠서 보고 아 휴대폰은 여기 있네 이렇게 가는 것들 눈으로 비주얼 피드백을 해서 아 여기 있네 하고 잡는 것들이 피드백입니다. 자, 이 피드 포워드 스타일에서 RBF는 피드 포워드나 피드백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피드 포워드 관점에서 애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법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DSP 신호 처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예, 디스크리트 또는 디지털로도 얘기하는데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불리는 이 DSP 쪽 과목 신호 해석에서 얘기를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윈도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지금 RBF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설을 많이 깔면서 들어가는데요. 이 윈도우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도 하나의 커널 또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에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신호 처리에서는 그냥 윈도우라고 불렀을 뿐 커널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이다라고 잘 안 했는데 여기서는 윈도우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기 뭔가 변수가 있고 그때의 값이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값을 갖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거 윈도우를 씌우자 뭐 윈도우즈가 아니라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OS 윈도우 뭐 10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채우면은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을 평균화해내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값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사나 또는 뭐 퀀타이즈 뭐 이렇게 불러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윈도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윈도우는 윈도우를 이렇게 딱 씌워요. 어떤 값 주변에 이런 윈도우 사이즈를 예를 들면 10 그러면 여기가 3.2면 뭐 4.24가 나오고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한 1이 되고 여기 5가 되겠죠. 1부터 5까지는 다 값이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면적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의 값 이게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계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사각형으로 윈도우를 씌우는 것이고 이 사각형 윈도우 중에 되게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디리클레이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이 디리클레이 이거 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 제가 발음기로 써놨는데 디리클레이라고 읽습니다. 이 디리클레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디리클레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우리가 AD 센서를 써서 AD 센서는 연속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또는 이벤트가 걸린 시점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만큼 그리고 뭐 0.1초 뒤에 이만큼 0.1초 뒤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불연속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연속적인 데이터를 만들까? 바로 여기 있는 윈도우를 씌우는 겁니다. 이 값 주변에 요만큼의 윈도우를 씌우고요. 다음에 이 값 주변에 요만큼의 윈도우를 씌웁니다. 아니 뭐 이만큼 씌우지 않고 나는 좁게 세우겠다. 그러면 이 사이에 요만큼씩 세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넓게 잡겠다. 자, 여기서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값이 있는데 요만큼만 잡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나는 얘를 되게 넓게 잡겠다. 좁게 잡고 넓게 잡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산으로 이거를 가우시안 펑션으로 표현하면 함수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만든 것이 이 디리클레이 윈도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요 신호하고 신호 사이를 전부 다 나는 똑같은 값이야 라고 정의를 해서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여기도 이만큼은 씌우고 여기도 씌우고 여기도 씌우고 여기도 씌워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은 자 여기에 특이한 점 하나가 생기죠.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여기는 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기는 진짜 작은 거 제일 작은 값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어서 합치게 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데이터는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디리클레이 윈도우를 씌워가지고 윈도잉을 하고 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합이 나옵니다. 이 개수가 몇 개예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윈도우로 씌우니까 5개밖에 없던 녀석이 갑자기 6개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요 끝이나 요 끝부분 뭔가 나왔고요. 패턴은 아까 보면은 그냥 5개 이런 유형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조금 더 이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표현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윈도우를 이용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들, 뭔가 조금 더 얘들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내가 이런 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RBF 커널로 이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뭔가 되게 복잡한 이런 함수가 등장을 하겠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하고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씌우다, 윈도우 윙, ing 붙여갖고 윈도우 윙이라고 부르는데 이 윈도우를 씌우는 작업은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제가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거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피드 포워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가우시안 하나, 가우시안 하나, 가우시안 하나.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신호 레벨들, 뉴럴 네트워크처럼 뭔가 얘네가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데이터에다가 그냥 커널을 씌워놓은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합쳐가지고 다 합성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연속적인 함수가 된다 라는 정의가 바로 피드 포워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가우시안을 거기다 턱턱 하나씩 붙여놓는 거, 이게 이제 많은 책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피드 포워드 RBF 함수를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얘기들인데요. 이 윈도잉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실제 사례인데 제가 청소기 로봇을 가지고 여기에 센서가 5개가 있거나 또는 3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킹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센서가 뭐 저가 센서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신호가 센서가 3개밖에 없으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값은 결국 해상도가 예를 들면 여기 전방 센서 하나, 옆에 하나, 옆에 하나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해상도가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도킹을 하는데 저는 이게 도킹 어려운 거 있어 뭐 지금 시작하면은 이따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끝나겠네. 제가 뭐 애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진짜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센서 3개를 가지고 도킹을 만들어서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 와 이거 왜 안 되지? 남들은 다 하는데. 자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떠오른 게 이거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도킹을 해야 되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녀석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이런 신호 3개를 가지고 도킹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렵다. 분석을 한 다음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그래서 2달 동안 끙끙 대다가 마지막에 딱 테스트한 게 신호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윈도잉을 이렇게 디리클레이 윈도우를 씌워봤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신호가 레벨이 몇 개로 돼요? 4개의 레벨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신호는 3개밖에 없지만 윈도잉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가 해상도가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달 동안 했더니 죽어도 안 되는 게 딱 이걸 붙이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 짜서 했는데 3시간에 했는데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도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워낙에 센서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문제들에서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학술제든 졸업 작품이든 하다 보면 센서가 여러분들 뜻대로 잘 동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생각보다 노이즈도 많고 오류도 많고 튀는 현상들도 많은데 그럴 때 커널 함수를 도입을 하시면 문제가 깨끗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연속인 문제를 연속적인 문제들로 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윈도우 커널을 씌우는 부분의 최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센서는 위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 있는 위치에다가 예, 앞서서 얘기 드린 RBF 펑션을 붙이게 되면 이 커브는 예, 뭔가 각도에 대해서 값이 나왔는데 예, 이걸 이렇게 윈도잉을 또는 RBF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 연속 공간으로 바뀌면서 해상도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윈도잉을 붙여서 칸만 예, 원래 데이터는 3개인데 4개로 늘어났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공간은 예,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프록시메이션 되어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연속적인 값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개수 얼핏 보면 4개로 보이지만 실제는 선형 공간이기 때문에 연속 공간으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해상도가 무지하게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서 3개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기에 윈도잉 하나만 하게 되면 얘 해상도가 연속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상도가 사실은 얼핏 보기엔 4개로 보입니다만 연속적인 문제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문제에다가 익스포넨셜 함수 써서 RBF로 바꾸시게 되면 더 이런 성향들이 분산 맞춰서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만 이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대전에 있는 뭐 회사 분들이 도킹을 해야 되는데 도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나중에 뭐 술 한잔 사시죠 하고서 제가 옛날에 똑같은 짓을 하다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디리클리 윈도우를 사각 윈도우를 씌웠다. 그랬더니 한 방에 되더라. 한번 가셔서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뭐 6개월 있다가 만났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아, 그 방법 좋대. 그 방법 하니까 한 방에 됐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AD 신호만 가지고 그냥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주 습관적으로 이걸 현재의 데이터라고 자꾸 믿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시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흔들리는 데이터가 또 특히나 공간,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45도, 여기는 0도, 45도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다면 이 중간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중간은 알 수가 없는데 윈도잉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프문에서는 45도의 각도에 있는 녀석이 뭐 3.1보다 작네 또는 10.5보다 크네 뭐 이렇게 따지겠지만 중간은 그럼 어떤데?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죠. 센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센서 3개만 가지고도 중간 그리고 바깥쪽을 채울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DSP 쪽에서는 윈도우를 씌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을 사용한 커널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연속적인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도킹을 하거나 뭐 내가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옆으로 피해가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윈도잉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슈퍼포지션을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서서는 피드 포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내가 이런 데이터를 얻게 됐을 때 여기에다가 RBF 커널을 씌우면 얘네의 합은 이런 형태로 해상도가 늘어났더라 정도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무언가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될 피드백 형태로 피드백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덜 함수를 대신해서 RBF 함수를 집어넣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여기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에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살짝 했잖아요. B가 똑같은, 그러니까 분산이 똑같은 PDF 함수 5개를 썼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근데 이번에는 분산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 좀 더 퉁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젠타, 이 색깔은 조금 분산이 좀 적은 형태이고요. 지금 녹색 2개, 녹색하고 이 녀석은 분산이 작고, 여기 분산을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평균은 0, 1, 2, 8, 9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에 하나 있고, 1번에 하나 있죠. 그리고 2번에 하나 있고 8번에 하나, 9번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보시는 요령이고요. 다음 B는 분산값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마지막 거, 파란색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가 조금 더 뚱뚱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을 보세요. 아까 보면 뾰족하게 보였던 녀석인데 이 녀석 녹색이 살짝 통통해지니까 이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함수의 형태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균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바꿔도 함수가 변할 거고 분산을 바꿔도 1에서 1.2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직선 비스무리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하물며 여기 지금 5개밖에 없는데 한 100개를 여기다 쓴다 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커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RBF 계열의 커먼 함수들의 합성, 슈퍼포지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이지만 걔네들을 여러 개를 짜깁기 해서 붙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RBF의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요,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1.1을 대입했더니 함수 모양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 합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두 번째 거니까 아까 빨간색이 뚱뚱했고 이거는 초록색이 뚱뚱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젠타는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두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가 빨간색, 다섯 번째가 파란색이고요.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라 하나, 둘, 셋, 초록색 하나, 마젠타 색깔 하나 해서 바꿨더니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렇게 네모나게 약간 꺾여 있던 게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살짝 RBF를 눕혔기 때문에 RBF가 좀 더 뚱뚱해지니까 여기 있는 커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 부분이 좀 더 뾰족한 느낌이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하고 평균만 마음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또 웨이트까지 주게 되면 높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평평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RBF 기반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BF 뉴럴 네트워크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그모이덜 함수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그모이덜은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숙제 외에는 옛날에 저도 숙제 외에는 이걸 해보지 않았고요.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RBF는 거의 계속해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이 피드백 형태가 다른 곳에서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의 중요도를 낮게 보시는데 RBF는 거의 최근에 머신러닝 계열 쪽에서는 표준 형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RBF를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수업이나 딴 데 가서 나는 RBF가 되게 좋은 거라고 배웠고 RBF를 그래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시는 게 RBF를 이렇게 윈도우를 쓴 거 아니냐, 너 오픈룩 또는 피드 포워드 형태로 쓴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성능이 안 좋아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RBF를 피드백 형태로 쓰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펑션만 RBF로 바꿔서 썼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잘 보시라 라고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배울 때 사실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옛날 책들은 피드백을 쓰지 않고 피드 포워드만 쓰는 걸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RBF, 피드 포워드 성능이 안 좋은 걸로만 착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